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봉담 과천간 고속화도로 서울 쪽으로 문원동에서 서남교차로까지 밀리고요. 오늘은 강변북로가 올림픽대로보다 조금 더 밀립니다.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있고 올림픽대로는 양화대교에서 여의도권 통과가 버겁습니다. 같이 가는 노들로는 여의 하류에서 상류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13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나오면 룰을 지키듯이 도로 위로 나오면 약속을 잘 지키는 안전운행 오늘 하루도 되시고요. 지금까지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3부 순서 경제 뉴스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경제 분야 뉴스 중에서 제일 뜨거운 게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DTI 규제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좀 몇 가지 예외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대, 30대, 그러니까 40세 미만의 이 청년층 경우에는 이 DTI를 좀 완화하고 있는데, 가령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DTI를 산정을 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등 소득을 추정해서 소득 산정에 반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10년간 연평등 소득을 미리 반영하게 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좀 완화를 해줬는데, 실은 이 제도 완화 조치가 올 9월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정부가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이걸 더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예. 이와 함께 그 당시에 이 DTI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소득은 없지만 이 뭐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은퇴자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여력이 되는데도 이 추가 대출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DTI에 걸려서. 그래서 이런 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도 올 9월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 역시도 1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 내년 9월까지. 이런 계획입니다. 예. 근데 이거 말고 LTV도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집값에 대비해서 또 대출 금액을 예. 지금 이제 몇 퍼센트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LTV도 좀 풀어줄 것 같습니다. 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LTV가 지금 지역별, 금융권별로 좀 많이 다릅니다. 은행은 50%, 뭐 저축은행은 60%, 상호 금융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대출액이 더 커져서 70%인데, 사람들이 은행에서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은행이 금리가 싸니까. 예. 근데 은행은 50%밖에 대출을 최대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나 상호금융이나 좀 많이 풀어주겠다. 또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 따라서도 이 집값의 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다른데, 서울은 50%밖에 못 받은 반면에 지방은 60%까지 해주고. 근데 이런 비율도 그냥 동일하게 다 풀어주겠다. 상향으로 풀어주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좀 많이 줄여주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 현재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이상, 2주택자는 6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을 하는데, 예. 아예 다주택자도 그러니까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그러니까 뭐 두 채 있는데도 뭐 3억, 4억일 경우에는 이 안 내도록, 9억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이미 정부는 풀어줬지만 국회에서 통과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빨리 좀 풀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 출발 새아침 코너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뉴스를 많이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굉장히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관련한 규제 완화 뉴스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좀 어떻게 활성화되나요?
글쎄요, 뭐 전문가들도 반반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런 어떤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가령 뭐 정부가 부동산 살아날 때까지 여기서 뭐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거래가 살아날 때까지 무조건 다 풀겠다. 아예 끝까지 우리만 믿어라. 이런 모습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국민들이 믿어가면서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시장의 반응이. 예.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또 막히고 그냥 뭐 다시 또 되회기하고 이러면 또 포기가 될 테니까 연속성 그리고 어떤 꾸준함, 신뢰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죠? 제가 어릴 때 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 사 먹는다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물 많이 사 먹죠. 예. 그런데 많이 사 먹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 5월 달에 물 수입액, 수입량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은 5월 달 수입액이요. 375만 3천 달러. 그다음에 수입량은 1,582톤. 2000년 1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예. 2000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물의 수입 액수는 625배, 수입량은 880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예. 이 나라별로 보면은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8,520톤으로 가장 많았고, 예. 다음이 프랑스 1,600톤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새 수업하다 보면 말이에요. 이 학생들 이거 다 이 물병 하나씩 듣고 수업 끼고 듣거든요. 있죠. 그죠? 네. 근데 수입국가 1위가 중국이에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이제 물도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예? 실은 작년 2012년까지만 해도 대세는 프랑스였습니다. 뭐 제가 상표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간 모 상표 있습니다. L로 시작되는 그 물 상표 때문에 프랑스가 부동의 1위 물 수입국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기보다 실은 우리 국내 이 롯데 칠성 음료하고 농심의 생수 전쟁 때문에 이 중국산 물 수입량이 급증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롯데 칠성 음료는 백두산 남쪽 창바이현에서 채취한 물이라고 합니다. 뭐 백두산 근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생수를 만들어서 들여오고 있고 농심은 이 백두산 북쪽 기술 안투현 여기에서 이제 물을 수입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롯데하고 농심이 막 가격 경쟁, 유통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산이 물 수입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예. 물 무역 수지는 정말 큰 폭의 적자 중에 적자입니다. 물은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좀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일본의 고노담화 이거 흔든다는 말씀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세종대 일어인문학가 박유화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란 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책에 대해서 출판, 판매, 발행, 복제 이 4가지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까지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을 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어제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과 사전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이 책 전체의 맥락과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자극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전체의 논지를 흐리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도 하고 또 소송까지 돕고 있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아 교수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소송 처음에 어떻게 맡게 되신 거죠? 예, 제가 그 대한변협에 있는 일제 피해자 인권 특위와 그리고 나눔의 집 고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작년 그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 있다고 해서
이 책이 또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기술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 학생들과 같이 읽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검토를 하셨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된 모양이죠? 예, 정확하게 2013년 8월 13일자로 출판된 것으로 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 한 1년 돼 가는데 예. 이거가 이 책 여러 번 읽고 그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우선 저희가 이제 뭐 헌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고 학문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대학 교수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그 쓰여진 역사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문적 그 영역의 내이고 그것이 어떤 학자적 양심에 기한 그 의견과 또는 판단 해석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피해자들의 그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현저히 벗어나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기술을 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쓸 정도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면 아무리 그 학자가 쓴 글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한계선상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학문적 그 자유와 그죠? 학문적 자유와 허위 사실이라는 그런 의혹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것을 허위 사실, 묵과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페이지 전반적으로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든가, 일본군의 협력자라고 한다라든가, 그리고 매춘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일본의 창기 고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서술이고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출판사 그 대표가 전체적인 뭐 맥락과 의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되는 의도,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고 그 객관적인 일반인으로서 그 느껴지는 그런 맥락과 의도라는 것은 더욱더 저희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위험하죠? 과연 이것이 어떤 목적에서 쓰여져 있는지, 지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전시 성폭력 문제, 그 전시 성노예 문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됐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얻어놓은 입장인데,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서 굉장히 그 지금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하는 논거로 사용되는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것이냐 드러내고 이 책을 작성한 것이 과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인가, 어떤 의도인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학문적 영역에서 비판이 가능한 것이지, 형사 고소를 할 때는 개별적인 기술의 부분이 허위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는 발전하지 않고 개별적인 부분을 하였는데요. 이 그 맥락과 의도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저희는 진지하게 맥락과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지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저자와 출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할머니들 앞에서 맥락과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해당되는 기술들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오히려 더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맥락과 의도, 사실은 이게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 주관적 요소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맥락과 의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그 소송 제기 그 뉴스가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시민들이 올린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글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가지고 이 소송의 성과가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해당되는 문구들을 보시고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쓴 저자하고 직접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요. 그리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판사 사장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획일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제작진이 들었습니다. 사실 획일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위안부라고 얘기를 하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15살의 소녀상 이렇게 이미지만 생각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바라본다라는 게 저는 참 저자의 의미가 그 문구를 저도 읽었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 범죄로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후에 처벌되지 않은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범죄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과연 위안부 피해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서 증언한 내용들 중에서 전쟁의 전쟁 속에서 겪었던 그런 참상 속에서 그래도 거기서는 또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꽤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도 기억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단상들을 하나씩 수집을 해서 그것이 마치 전체이냐 그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께도 저희가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서는 오히려 참상이 본인들은 성내우로서의 삶이 성노의 삶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것이 지금 뼈아픈 고통으로 이렇게 아로새겨져 있는데 그 부분을 반대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마치 위안부들의 예. 지금 전화가 끊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제국의 위안부 체계에 대해서 소송을 냈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아 교수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 세시봉 세월과 시대를 넘어서 저희가 과거의 의미를 현재에 되살리는 바로 그런 코너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예, 일본이 고노다마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본군 성노예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위안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노다마 일본이 다시 흔드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박 교수님, 박선아 교수 다시 연결해서 이 소송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입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바로 세시봉 준비되어 있는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세시봉. 역사는 흔히들 과거,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이자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문사철의 강흥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지난 한 주 오늘 앞으로도 세대와 시대를 넘어라는 카피가 딱 맞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 한번 다뤄보죠. 자, 먼저 역사를 하시는 분으로서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거 제가 아니라도 지금 한국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 중세사학회, 조선시대다, 조선시대사학회 등등 이 단체들이 다 진보적인 역사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진보 보수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창극 지명자가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함으로써 역사학계가 한번 좀 그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진보 보수를 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화합적 의미가 있네요. 오히려 이분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큰일 하셨네. 우리 역사의 공감대가 뭐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16일 날 오전에 입장을 내서 안 그래도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져 있는데 이 문창극 총리 후보의 발언들이 좀 충격이었다. 우리 역사와 민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총리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러면서 일본 총리
그 지명하는 거냐 뭐 이런 변형거리는 섞인 소리도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 계기가 돼서 우리 예. 역사에 이제 그 마지노선이랄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좀 알아보죠. 이 조선 사람들 게으르다 예. 이런 얘기인데 물론 문창국 후보자는 처음에는 총리실 그 이서구 공보실장을 통해서 예. 이런 얘기했죠. 윤치호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다. 예, 일기를 뭐 인용했다. 그런 일기를 인용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이 비숍 여사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해명이 좀 바뀌었어요. 예. 뭐 바뀌어도 좋습니다. 자, 예. 어쨌든 하나씩 알아보죠. 일단은 윤치호 우리 강 대표님 그거 보셨어요? 1시간 5분짜리 동영상? 1시간 10분 정도. 아, 예, 저는 진짜 보다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예. 저는 이제 다 봤는데 우선 첫째로 윤치호의 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나옵니다. 예. 그건 사실인데 자, 윤치호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대표적인 개화파 인사인데 개화파 인사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영역이 섞인 그 인생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일제 때 이를테면은 민족 독립운동, 개화운동 이런 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고 이거 우리 민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독립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그걸 갖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민족 개조론, 우리 민족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자치도 아직 멀었어. 이런 쪽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소극적으로 되고 일제 침략을 이제 묵인하는 그런 이제 양태로 가다가 나중에 1945년 해방 얼마 이제 앞두고 얼마 놔두지 않고 일본 귀족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상하 양원제로 했을 때 상원에 해당하는 그 귀족원에 이제 조선이라든가 대만 식민지 사람들도 배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도 귀족원 의원으로 말하자면 이제 임명이 돼서 일본 의회 의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지식인들처럼 친일의 길을 간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예전에 갑신정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은 독립협회 활동도 했고 독립신문 사장도 했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사실은 왜 나중에 이렇게 친일로 가야 됐던가.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에 그 뜻이 있었던 분들이 왜 이렇게 가야 됐던가. 사실 윤치호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고 할 때는 그런 분이 왜 친일파로 이제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됐던가에 대한 성찰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분의 말을 앞뒤 맥락 없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숍 여사 책이 이제 윤치호의 일기만큼 자주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세 사람 정도의 선교세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비숍 여사의 그 강연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데 비숍 여사 이분의 책이 한 3종류가 지금 출간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이제 우리말로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개화기에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기행문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비숍 여사는 사실 윤치호도 그렇고 비숍도 그렇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한 독서량이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비숍 여사는 당시 영국이 빅토리아 왕조였었죠. 그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 영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가장 존경하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여행 작가이면서 지리학자로 전 세계 풍물을 전해주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분의 책, 그러니까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의 그냥 한국인이 게으르다는 말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맥락을 봐야 되는데 한국에 가봤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영 인상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똑똑하고 친절하고 그다음에 그 비전이 미래가 있는 민족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게으르다고 했을 때 그 원인도 사실은 저는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대부 지식층, 지배층과 거기에 피를 빨리고 이제 착취당하는 그런 민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가 없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봐야 남한테 이제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니까 나태한 그런 이제 생각에 미래가 없는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 땅에 이미 조선 사람들이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신분 차별 같은 것이 없는 곳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그 성취감도 상당히 높고 이런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 거는 일부 이제 지배 계급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에게 미래를 이제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게으르다는 맥락도 그런 쪽에서 봐야 되고 아마 비숍 여사가 지금 현재 한국에 와서 봤다면 야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제 한국인들이 확실하게 이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좀 살펴야지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아니 물론 이제 그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숍 여사 생일을 하면서 그 이방인가가 800명이 있다 양평에 갔더니 예. 비숍 여사 책에는 양평에 700호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거는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지금 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뭐 고혈을 빨아먹고 이게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봉건제를 그렇죠. 경험했던 유럽 같은 데에서도 보편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예. 비숍 여사라는 분이 있었던 영국 자체도 예.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예.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쓰게 된 동기도 많이 뭐냐면 예. 바로 그 고혈을 빨아먹고 다 내쫓고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유랑을 하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그 배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비숍 여사는 그런 국면에서도 당시 영국은 그래도 그 시민 계급들이 나름대로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제 좀 낮춰봤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서 희망을 봤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뭐 기왕 인용할 거면 그런 것까지 다 인용을 해서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교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숍 여사가 이런 책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기독교인의. 근데 제가 그 강연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예. 동네에는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깨끗하더라라는 강연이 그 비숍 여사의 책을 언급하면서 나오거든요. 그건 뭐 비숍 여사뿐만 아니라 윤초의 일기에도 세상에 중국은 너무 더럽고 그다음에 미국은 뭐 인종차별이 있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 그야말로 낙원이다. 뭐 그 아시아의 정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당시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뭐 그 국적을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 이 동아시아에서는 진짜 일본이 뭐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상층 지식인들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문창국 후보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창국 후보자가 저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거든요. 돌아가셨지만. 예. 그래서 문창국 후보자 강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이분 말투가. 아, 그렇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보니까 이분도 이북에서 그러니까 충청도 전통적인 충청도 분이 아니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북에 계신 분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서북지방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대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믿게 됐다 이 얘기인데 이런 배경이 이런 뭐 어떤 역사관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라는 것은 한국 전통사회에 있었던 유교라는 이 지배 이념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들어왔으니 당연히 뭐 그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배층이었는데 뭐 18세기까지는 괜찮았지만 19세기 이후로 가면서 조선 사회가 사실은 많이 몰락해 갔는데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유교라는 것이. 그리고 뭐 양반들 중심으로 한 그 지배 체제를 너무 공고히 하는데 기여를 한 그런 이제 학문이었으니까 거기서 좀 차별을 받던 서북 사람들 사이에 기독교가 많이 퍼져 나간 거는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19세기 상황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조선 시대 500년을 우리가 다 허송세월했다라는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 왕조를 무너뜨려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평등한 그런 사회에서 산다.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생겨났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절대화하고 그다음에 신념화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또 성균관에서도 성명을 냈죠. 네, 성균관에서도 조선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고 이 유림들이 어떻게 상당히 공평한 그런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종교랄까 사상의 전쟁 이런 게 벌어질 조짐 같은 것도 보이는데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예전에 차별받던 서북지방에서 그런 이제 기독교에 입문했다면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제 당시로선 당연한데 지금 21세기까지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끌어와야 되느냐. 이제 반성적으로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요. 인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문창극 후보자가 근데 그 강연 보면은 인용이 아니라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뿐만 아니라 인용 없이 수차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부분인데 그리고 2조 이제 이시조선 2조라는 단어죠. 이시조선 2조 민비 이런 단어가 아주 자주 민비라는 단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요새는 뭐 민비를 그러면서 이제 말을 좀 끊었다가 무슨 왕후 명성왕후라고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도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역사학계에서 이제 진작에 사실 뭐 폐기됐거나 아니면은 좀 수정된 그런 용어라고 보겠죠. 이조라는 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아무래도 조선 왕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선 왕조가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삶을 이제 피폐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했을 때 그 조선 왕조는 조선 사람 어떤 전체의 그 나라가 아니라 이씨들만이 세습해가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왕조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왕조가 특정 왕씨, 특정 석씨가 해먹은 거 아니에요? 과거의 세습 왕조라는 건 다 그런 거죠. 심지어 뭐 유럽에서는 뭐 결혼 한 번만 하면은 결혼한 걸로 해가지고 나라를 상속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왕의 어떤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따졌던, 그러니까 좀 공적인 입장에서 왕이 행해야 될 조건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따졌던 거는 이 조선이나 중국 같은 데가 다른 왕조들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게 그냥 이조라는 거는 그냥 이씨들의 나라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역사관이 거기 배어 있다고 보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요새는 전혀 이건 써서 조선시대 그렇죠. 누가 이조시대라고 그럽니까? 이건 아주 낡은 그야말로 식민지 시기에. 아니 고려시대는 그럼 왕고시대입니까? 왕고시대? 왕건이 고려시대 만들었습니까? 이조니까 왕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왕고시대. 예? 그리고 뭐 민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시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세종하면 세종이 시호거든요. 그렇죠. 묘호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받은 그 호칭을 가지고 역사적 인물들은 거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름이 이도였다고 해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이도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민씨 왕비니까 민비라고 줄여서 뭐 부른 시절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번 나중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의 황제가 되고 이미 옛날에 이제 죽었지만 그분을 추승을 해가지고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호칭할 때는 명성황후라고 말하는 게 옳고 자칫하면 이제 민비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과거 일본 사람들이 민비를 이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시해라고 해야 된다는데 시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시해니까 일본은 뭐 외부의 강도가 들어와서 죽인 거니까 살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일본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모를 이제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민비라고 했으니까 그런 표현도 삼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왕조를 좀 낮춰보고 조선 왕조가 우리 민족을 이제 도탄에 빠뜨렸다고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강 대표님,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 문창극 씨 그 강연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고종하고 민비가 만약에 미신에 찌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미신에 너무 팔려가지고 예. 뭐 그래서 그 궁궐 근처에도 다 이 점쟁이들이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미신에 그렇게 전보고 그랬나요? 그 이제 왕실에서 뭐 이게 6.25 이외의 것들은 다 그 사이비 그 이제 신앙이라고 하고 다 이렇게 그 억압을 했지만 왕실에서 개인적인 그 뭐 신앙이라든가 그런 거 지금 미신이라고 하는 뭐 그 전보고 전보하는 뭐 그런 것들이 솥을 묻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그런 거는 거거든요. 그 과거 17, 18세기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한 사례들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군요. 거기에 다 빠져 있었다. 그걸 이제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문 후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네.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인 역사적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반민족적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면 좀 많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나 뭐 뉴라이트 역사관과 이제 유사성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한 1990년대 이후에 뭔가 좀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나름 그 지정학적으로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이제 강대국들하고 잘 이렇게 그 지내면서 그들이 이끌어줘야 우리가 우리 같은 민족이 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분들은 왜 이거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옛날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 같은 거에서 그 옛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지금 못 살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뭐 굳이 옛날 거 자꾸 따져가지고 뭐 하냐라는 이런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도 사실 역사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한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그것을 아무런 사과도 없거나 아니면은 그 관계가 완전히 이제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 자신이 있으니까 냅두고 가자. 사실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 관계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결국 지금 일본과 대등하거나 추월하거나 이런 건 아직도 먼 이야기이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5188님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가 역사 정리 작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현대사를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흥찬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